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삶이란 어찌 보면 끊임없는 길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나 시원스러운 고속도로 혹은 자갈길이나 작은 오솔길을 지나면서 고난과 기쁨 그리고 보람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이처럼 도전과 꿈이 있습니다. 2015년 도전과 꿈을 향한 긴 여정이 이제 갓 출발한 셈인데요. 저희 TV 도서관에 가다도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벗이 되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국회 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나설 뿐 아니라 국회 입법 활동을 위한 최상의 법률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의 법률과 자료를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매주 국회 도서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주목할 만한 해외 법률과 정책을 짚어보는 글로벌 입법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희 해외자료조사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조동관 조사관님이 전해주실 텐데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 폭탄이라고 해서 논란이 참 많은데 오늘 준비하신 소식이 세금과 관련된 얘기라고요. 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네. 네, 고소득층에 대해서 좀 더 부과하고 서민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정부와 설명과 현실은 좀 다른데요. 네. 프랑스에서도 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는 정책이 있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해서 그걸 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2013년 1월 대선 공약대로 100만 유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75%의 부유세를 2년 동안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그 2년이 되는 올해 1월 1일 네. 이 부유세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했습니다. 부유세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폐지가 됐군요. 부유세는 당연히 부유한 사람에게 걷는 세금일 텐데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개념인가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 부유세는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하고는 비슷하긴 하지만 네. 귀금속이나 현금이나 저축에 대해서도 부과를 한다는 점에서 좀 범위가 넓고요. 다만 프랑스의 부유세는 그 소득에 대해서도 75%라는 아주 고유를 부과하기 때문에 매우 급진적인 형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프랑스에서 폐지한 것은 이 소득에 대한 부유세고요. 자산에 대한 부유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에 대한 부유세만 폐지한 네. 거로군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좀 많이 걷는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 그런데 왜 프랑스에서 이 부유세가 폐지가 된 걸까요? 이 부유세를 도입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2012년 9월에 프랑스의 유명한 부호인 루이비통 아르노 회장이 벨기에로 귀화 신청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또 결국은 철회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프랑스 기업인의 해외 탈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고 여기다가 더구나 영국의 캐머런 총리가 프랑스를 탈출하는 기업가들에 대해서 레드카펫을 깔아놓겠다고 해서 프랑스 정계와 또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었죠. 네. 그럼 이렇게 기업가들이 상당히 반발한 것이 부유세가 폐지된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부유세를 시행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을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 부유세 실행의 효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유세가 폐지가 된 걸까요? 부유세 시행 직전에 2012년 12월 프랑스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유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네. 각각 90만 유로씩을 버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유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홀로 120만 유로를 버는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부유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부유세를 고소득층이 아닌 100만 유로 이상의 소득을 버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은 과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네. 더구나 기업가하고 근로자가 담합해서 부유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네. 결국 시행 2년 동안 약 4억 2천만 유로가 걷어들여졌는데 이는
프랑스 전체 소득세의 1%에 불과하고 과세 대상자도 3,0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 세금 때문에 참 논란이 많은데 프랑스의 부유세 폐지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랄까요? 뭐라고 보시나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에 따르면 소득 재분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예, 부유세 같은 수단은 상당히 좋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프랑스처럼 특정 계층의 대상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결국 헌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패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또는 세밀한 과세 정책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세금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것만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프랑스의 부유세 폐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최근에 잇따른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개선책 마련에도 분주한데 김영희 조사관님께서 최근 영국의 영유아 보육 정책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영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비싼 보육료 때문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영국 BBC에서는 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렇게 말했는데 영국인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환보다 그 자녀들의 보육기관에 내는 돈이 훨씬 더 많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12년 연구 결과를 인용했는데 만 2세와 5세 두 자녀를 전일제 기관에 보내기 위해서는 네. 연간 11,700파운드, 즉 환산하자면 원화로 1,900만 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나치게 보육료가 높다 보니까 보육기관에 다니지 못해서 꼭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또 발달 수준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네. 직장을 다녀도 보육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영유아 보육 문제도 참 심각한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네, 2013년에 0세부터 만 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아동 보육 개선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보육기간 확충과 교육비 지원 그리고 보육의 질 향상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보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보자면 2015년 올해 가을부터 연간 자녀당 한 명당 2,000파운드에 달하는 즉 325만 원 상당의 새로운 세금 면제 보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금 면제 보육 제도요. 네. 그리고 2016년 내년 4월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차일드 마인더라고 부르는 본인의 집에서 아이들을 받아서 봐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보육사들을 부모들이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국의 교육기준청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한 3시간 정도 짧은 시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자유롭게 그런 그 차일드 마인더를 찾아서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기는 하군요. 보육비 지원과 보육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보실만한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도 참 중요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사의 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작년 가을, 2014년 가을부터 유아 교사, 영어 이 사람들이 표현하기로는 early years teacher라고 불리는 유아 교사와 또 early years educator라고 불리는 유아 교육자 제도를 도입해서 그 교사들의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아 교사와 유아 교육자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영국에는 0세부터 5세까지 그 early years foundation stage라고 부르는 그 영유아 기초 단계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식 교육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유아 교사들이어서요. 이들은 초등 수습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 시험을 통과할 경우에는 영국의 공립학교 교사 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에듀케이터라고 불리는 유아 교육자들은 영국의 중등 교육 수료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GCSE라고 불리는 이 시험에서 영어와 수학 과목을 모두 C학점 이상을 받은 사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네.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서 우리나라의 에볼라 바이러스 의료 지원단이 지금 아프리카에 파견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또 더 파견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조동관 조사관님께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난해 우리 지구촌을 강타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급성 열성 감염으로서 사망률이 25%에서 90%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네. 최근 2만 명을 넘어섰는데 국제사회에서 퇴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그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와 관련해 주목해 볼 만한 발표가 났다고요. 네. 미국 보건후생부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2월 3일 2005년에 제정된 공공대책 및 비상대책법에 의해서 대비법에 의해서 특정한 에볼라 백신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가한다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공고가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죠. 200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 네. 왜 그때 났던 공고가 이제서 주목을 받는 걸까요? 이 공고에 의해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는 치료제가 실험용밖에 없는데요. 네. 이 실험용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습니다. 네. 공공대책 및 비상대책법에 따르면은 적어도 미국 내에서 미국 보건후생부가 공고한 특정한 백신의 제조, 실험, 개발, 유통, 그다음 관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예, 이에 따라서 최근 그 실험용 약품을 투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 공고에 의해서 그런 논란이 좀 많이 특히나 그 인체에 투여하는 실험 자체가 많이 법적 위험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네. 뭐 안전성 부분에선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한데 어쨌든 그 에볼라 바이러스 신약 개발에는 속도가 붙겠네요. 많은 국가의 신약 개발 과정이 복잡하긴 한데요. 네. 미국의 경우를 잠시 좀 소개해드리면 1938년 식품의약품 화장품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의 식품의약품 안전청 잘 아시는 FDA죠. 네. FDA가 그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네. 신약에 대한 그 승인을 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그 약품을 신속히 개발하는 쪽에 중점된 그 법률 개정이 있었고요. 네.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는 다시 안전성을 강화하는 개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최소 8년 이상이 소요되고요. 그 중에서 5년은 사람에게 투여하는 임상 실험입니다. 네, 네. 근데 이번 공고를 통해서 곧바로 사람에게 투여를 하기 때문에 에볼라 바이러스 실험용 그 약을 개발하는데 좀 더 시간이 크게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이 신약 개발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이번 그 미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26일 우리나라 에볼라 지원단이 사실 좀 조용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네.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네. 예.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노력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신약 개발과 같은 그 산업적인 측면도 좀 생각해 볼 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서 즉 에볼라 네. 바이러스죠. 이런 네. 질병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크게 완화해서 신약 개발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 그 제약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네, 네.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위협하는 어떤 질병을 신속히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도가 미국에서 도입되면서도 입법권을 과도하게 행정부에 넘긴 것이 아니냐는 그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에볼라 바이러스 신약 개발에 대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즘 몸짱 열풍에 힘입어서 식음료 포장에 칼로리와 또 영양 정보가 적혀 있거나 또 일부 카페의 경우에는 영수증에 이 주문한 제품에 칼로리가 표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 칼로리 표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김영희 조사관님
전해주시죠. 네, 미국 식품의약청 FDA는 지난 12월 1일 20개 이상의 지점이 있는 체인 레스토랑 또는 요식업소 그리고 20대 이상의 자판기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제품의 칼로리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 규정들은 환자 보호 및 적정 부담 보험법에 의해서 마련되었는데요. 체인 레스토랑에 대한 규정은 1년 후인 2015년 12월 1일부터 발효가 되고 네. 자판기 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2년 후인 2016년 12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네, 저도 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항상 뭐 식료를 구입해서 먹기 전에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해 한 적은 많지만 매번 따져보기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비만인 건 많다 보니까 이와 같은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비만이고 청소년 아동의 경우에는 17%가량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라 전체적으로 의료 비용으로 1년에 1,470억 달러 이상을 그 비만 관련 그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그 규정을 발표하면서 미 식품의약국장은 미국인들은 전체 칼로리의 3분의 1 이상을 외식에서 섭취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에 만들어진 규정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식당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레스토랑이든 패스트푸드점이든 빵집이든 커피숍이든 아니면 편의점 등 이건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팝콘과 같이 놀이공원이나 극장 등에서 판매되는 그 식품에도 해당이 되고 체인점 메뉴 중에 알코올 음료 역시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배달 음식이나 테이크아웃 음식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판기의 경우에는 보통 생각하는 음료뿐만 아니라 스낵이든 냉동식품이든 모두 다 포함해서 20대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이 칼로리 정보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네. 그 선택 버튼 옆이든 아니면 기계 옆이든 어디에든 눈에 잘 띄는 곳에 칼로리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식음료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비만 인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예전에 뉴욕 스타벅스의 예를 가지고 과연 이 정보가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실험을 했군요. 네, 실험을 했었는데 네. 약 1년 동안 그 추이를 봤던 결과 처음 한 10개월 정도까지는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문 건수당 평균 칼로리가 14%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건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칼로리 정보를 준다고 해서 비만 문제가 갑자기 퇴치될 거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칼로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대중에 대한 영양 교육 차원에서 효과적일 거라고 보면서 환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도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비만 문제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본 이후에 네. 채택 여부를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미국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법률과 정책들 짚어봤는데요. 수고해 주신 김영희, 조동관 두 분 조사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홍천행성 지역구의 황영철 의원입니다. 저희한테 소개해줄 책이 어떤 책인가요?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해바라기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노래요? 네.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불렀던 그런 노래를 해바라기가 다시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든 겁니다. 정이 없는
아주 오래된 책이죠. 벌써 색깔이 이게 1980년대 초에 출간된 책인데요. 조혜일 선생님의 장편 소설 갈 수 없는 나라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읽은 소설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가 너에게 많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책이다 해서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라고 저에게 권유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서 읽게 되었죠. 하루 만에 소설을 다 읽고요. 다 읽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정말 많이 가슴이 떨려서 잠을 못 이루고, 지금도 사실은 이 소설을 생각하면 그때 대학생 때 읽었던 그때 마음이 아직도 계속 뭉클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추리 소설인데요. 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 두 남녀의 아주 애틋한 사랑이 시작을 합니다. 이 주인공은 고등학생 때 신문을 돌리면서 학업을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또 여주인공은 신문을 돌리는 집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 학생이 신문을 돌리고 있는 남자한테 따뜻하게 우유를 내어서 전해주면서 두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되죠. 근데 그 아름다운 사랑이 갑작스런 이 여주인공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공이 죽게 된 그 배후에는 재벌의 이사들인 오인방이 이 여자를 흥미삼아 납치하고 아주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하게 되죠. 이것을 견디지 못한 여주인공은 자살하게 되고요. 이 자살한 여주인공이 왜 죽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배수빈이라는 가명을 쓴 가수로 이 남자가 오인방에게 접근하고요. 이 책이 담고 있는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우리 사회를 관찰하고 있는가. 이 책이 파헤치고자 했던 여러 가지 부조리한 측면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런 의미들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똑같이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원래 조혜일 씨의 본명은 조혜룡이었다고 해요. 근데 잘 아시는 소설가인 황석영 선생님께서 너는 바다같이 넓은 작가가 되라, 그런 마음을 가진 작가가 되라 해서 조혜일이라는 필명을 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인기를 끌었던 이제 겨울여자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그 시대적인 아픔들, 또 시대적으로 조금은 앞서가는 생각들, 그리고 그 아픔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그리고 사회에 어떻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좀 도덕적이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을 가진 작가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희라는 여기자가 있고요. 또 반경식이라는 경찰관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이제 수사해가는 형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마기자라고 처음부터 배수빈과 함께 이 사건의 전개를 같이 알게 되는 그런 기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영이라는 아주 모델의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런 등등의 주인공들이 다 얽혀져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나영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소설을 읽을 때 보면 이 여자가 범인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반전을 하게 됐죠.
이 배수빈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5인방 중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떠나기 전에 국립묘지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 국립묘지는 그 여자친구와 자주 놀러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애틋한 사랑을 키웠던 곳이에요. 거기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가서 옛날을 회상하고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사람을 더 죽이기 위해서 가는 택시 안에서 사실은 이 노래가 흘러나오죠. 갈 수 없는 나라라는 사랑 없는 마음에 사랑을 주러 왔던 너의 작은 가슴 그러나 큰 마음. 그 노래를 들을 때 이 주인공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마무리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겠죠. 그때가 가장 사실은 가슴 찡하고 아프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배수빈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결국은 배수빈은 복수를 다 마치고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의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독자들에게 던져주고요. 저 자신에게도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 문제를 수사하는 반경식이라는 경찰관이 나중에 이 사건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경찰관직을 던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진로를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찰관으로서 이것을 수사하고 결국 범인을 찾아내서 범인은 사형을 언도받지만 뭔가 개운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 말고 자기가 직접 이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길로서 이제 정치가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제가 정치학도로서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올바른 정치가가 돼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 사회가 더욱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간절하게 갖게 해준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이 책의 후기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좀 짧게 읽어볼까요? 내가 이번 소설에서 중점을 두어 드러내보려고 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절망적인 부패의 냄새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혜일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 부패한 냄새를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실천의 문제를 독자들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아픔, 절망,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고민할 수 있는 책으로서 권유를 해주고 싶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을 지금 대기업의 자제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기업의 자제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 떨리고 눈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제들이라면 저는 이 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도관전평. 오늘은 어떤 책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죠.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면서 동네 빵집은 물론 지역의 유명한 맛집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우려한 두 신문 기자. 이들은 일본 규슈 지방에 주목한다.
100년 이상 대대로 이어온 전통 맛집들이 즐비한 규슈 지방. 1년간 규슈의 맛집들을 직접 발품을 팔아 취재하면서 그 맛의 비법은 물론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한다. 규슈 100년을 관통하는 음식 탐방기. 규슈 100년의 맛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더한 규슈의 음식 이야기를 맛본다. 화면으로 보셨듯이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규슈 100년의 맛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 나눌 전문가로 동부산대학교 호텔 외식 조리과 이천휴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책은 규슈 100년의 맛인데요. 교수님 호텔 외식 조리과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음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저희 대학 그 호텔 외식 조리과에서 음식 문화사라는 그런 교육 과목으로 한 13년째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책의 저자를 보니까 부산일보의 박종호, 김종열 기자, 현재 기자들이던데 아무래도 발로 뛰는 그 기자들이다 보니까 이 기자 특유의 시각이 잘 녹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두 기자가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고 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책에 그 서문에도 나왔다시피 박정호 기자하고 김정열 두 기자가 그 부산일보에 연재된 그런 기사 12회분의 어떤 내용을 내용 보완을 해서 이 단행본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규슈 100년의 맛이 어떤 책으로 봐야 될까? 책을 처음 접한 독자들에게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책은 그 컨텐츠가 풍부하다. 내용이 아주 풍부하다. 그러니까 스토리 전개 능력이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 규슈에 가서 어떤 요리를 먹어보지 않더라도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다양한 어떤 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일본 음식점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일본 음식은 뭐 세계 어디에서도 사랑받는 그런 음식이 됐는데 이 책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규슈라는 지역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규슈라는 도시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규슈라는 지역은 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일본 이제 항구 중에서 그 외국과의 어떤 문물 교류라는 그 개항의 첫 항구가 나가사키입니다. 그래서 외국 그 문화, 특히 유럽의 문화를 가장 빨리 들은 지역이 규슈의 나가사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규슈 지방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향토 문화, 또 향토 요리를 어떤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본 음식으로 이 나가사키 짬뽕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나가사키 짬뽕의 고향과 원조 맛집이 등장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이제 나가사키 짬뽕과 관련해서 시카이로라는 그 우리 이제 한자로 우리말 읽으면 이제 사해로라는 그 1899년에 창업한 이제 중국인 천핑슌이 창업한 그 가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집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창업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 일본에 건너와서 그렇게 창업한 거예요. 그 중국 요리를 팔더라고요, 그곳에서. 네, 그렇죠. 나가사키 짬뽕, 여기에서는 이제 하얀 국물이 들어가 있는 나가사키 짬뽕을 이해하는데 사실 이제 나가사키 짬뽕에는 그 국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얀 국물도 있고 고추가 들어간 이제 빨간 국물도 있고 또 소금이라는 소금 국물을 이용한 그런 짬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가사키 짬뽕에 이제 하얀 국물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는 이제 돼지뼈하고 닭뼈를 볶아가지고 육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나가사키만의 이제 풍부한 해산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굴이라든지 새우라든지 오징어를 이제 거기에 가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채소를 사용하는 거죠. 이제 파라든지 양배추라든지 그 다음에 숙주나물 이런 어떤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것이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한국에서 먹어보는 우리 일반적인 나가사키 짬뽕은 맛이 많이 다르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다녀와서 한국에서 한 나가사키 짬뽕 집들을 몇 가봤는데 확실히 이 원조와는 맛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음식의 맛을 내는 그
그 요소가 한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육수 맛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소스 맛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재료가 좋은 걸 써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말로 그 요리를 하는 요리사, 셰프의 어떤 그런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 또 직업 정신이 필요하다. 그 네 가지가 결합되면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고 또 더불어서 나아가서 세계적인 요리로 등장한다. 그게 우리가 일본 요리라든지 중국 요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참 갑자기 좀 시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10대째 가업을 계승한 두부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가와시마 두부점. 네. 참 이야기가 인상적인데 이곳 두부 맛이 뭐 특별한가요? 왜 이렇게 극찬을 받는 걸까요? 가와시마 두부점은 1803년에 창업해서 네.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는 9대를 거쳐서 10대에 걸쳐서 가업 개성을 하고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어떤 두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일본의 어떤 두부 요리가 유명한데 그 이유는 가장 좋은 콩을 사용한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콩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부들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 네, 네. 뭐 두부의 맛이 치즈와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책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도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네네. 두부 요리를 먹어봤는데 비유를 하면 한국의 연두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드럽군요. 굉장히 부드럽고 네. 담백하고 네. 또 이제 질감도 아주 풍부하고. 이천유 교수님께서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쓰셨는데 네. 그 서평 안에 봤더니 네. 이 가와시마 두부점이 3,000개나 다른 두부 가게들이 이를 모방했는데 예. 뭐 그들이 모방할 수 없는 어떤 독보적인 뭐 맛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압 개성에 의한 장인 정신에서 가압 개성에 의해서 똑같은 요리를 주변에서 모방하더라도 네네. 어떤 오나 셰프가 이 두부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어떤 맛을 항상 창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 맛에 그렇죠. 대한 고집을 계속 지켜가고 네.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네네. 음식이라는 것은 맛도 중요하지만은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철학이랄까 고집이 네.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재료나 뭐 요리법 등 자신만의 신념을 이어가는 가게들이 이 책에 많이 나옵니다. 제일 한국인이 네. 네, 일본에서 차린 가게인 야키니쿠 겐푸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예,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이 야키니쿠 겐푸칸 이 요리점은 1950년대에 창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교포 후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이고, 또 이 가게의 특징은 첫째로 메뉴판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둘째로 지금까지 1950년 이래 내부 수리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이 겐푸칸에 오는 그 고객이 거의 대부분 일본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겐푸칸을 통해서 일본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한국 요리를 세계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에 가서 네네. 거기에 지금 창업한 우리 한국 식당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그 고객이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는 한국 요리가 세계에 성공할 수 없다. 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네. 책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마다 본문을 설명해주는 읽을거리라는 네.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몰랐던 일본 요리에 대한 정보나 또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참 네. 좋았는데 그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네.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니쿠자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쿠자가. 예, 니쿠자가라는 것은 일본의 이제 가정에서 이제 즐겨 먹는 음식이고, 네. 일본 여성들이 혼자 사는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들어주는 전형적인 음식이 하나 있다. 오늘은 내가 니쿠자가 만들어줄게. 이야, 정말 맛있겠다. 남자들을 반하게 만드는 음식 니쿠자가는 과연 어떤 음식일까? 자, 일본 가정식 니쿠자가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요. 우선 소고기와 채소, 갖은 양념을 준비한 뒤 감자와 당근, 양파는 큼직하게, 청양고추는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재료 준비가 끝나면 잘 달군 난 뒤에 손질한 감자와 당근을 넣어 볶고 감자 표면이 투명해지면 양파와 소고기도 함께 넣어주세요. 여기에 간장과 청주, 설탕을 넣고 끓여주는데
국물이 부르르 끓어오를 때 떠오르는 거품을 걷어내고 불을 줄여줘야 해요. 국물이 어느 정도 자작해지고 감자가 익으면 청양고추를 넣어준 뒤 약한 불에 조금만 끓여주면 채소와 부드러운 소고기가 어우러진 니쿠자가가 완성됩니다. 일본 가정에서 흔하게 만들어 먹는 니쿠자가. 남자들은 이 음식에서 어머니의 맛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어제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니쿠자가를 해주는 거야. 우와, 정말?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물어봐봐. 여자들이 호감의 표시로 니쿠자가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남자들. 하지만 여기에는 남자들은 모르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다. 왜 자꾸 니쿠자가를 해주시는 거죠? 그게 만들기가 쉬워서요. 남자들은 니쿠자가가 만들기 어려운 줄 알지만 작은 노력으로 큰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니쿠자가 요리라는 것은 달고 그다음에 짠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달고 짜기 때문에 이제 설탕하고 맛술하고 네. 또 소금이 이제 가미되는 이제 졸인 음식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니쿠자가라는 음식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향의 맛, 어머니의 맛 네. 그렇게 이제 불려진다고 하는 거죠. 네, 네. 규슈의 지역성을 이용해서 음식을 차별화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멘타이코, 네. 명란젓에 대한 사연들이 나오던데요. 네. 예. 그래서 이 멘타이코라는 말은 이제 명란알을 이제 일본 말로 번역한 게 이제 멘타이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멘타이코를 전문적으로 파는 유명한 가게가 이 책에 나오는 후쿠야라는 가게입니다. 후쿠야요. 예. 네. 후쿠야는 이 가게는 1948년에 창업됐고 또 그 지금 현재 이 가게를 운영하는 두 부부가 부산에서 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릴 때 부산에 있는 초량시장에 가서 이 명란젓을 만드는 방법을 보고 네. 일본에 가서 그 부부가 이 후쿠야라는 명란젓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명란젓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반찬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이 명란젓을 반찬으로 생각하지 않고 음식, 요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점이 우리하고 아주 틀린 점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 후쿠야라는 가게는 1년 매출이 200억 엔, 우리 돈 하면 2천억 됩니다. 아, 몹시 높네요. 네. 놀랄 만한 일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여기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은 641명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후쿠오카에 가면 이 명란젓을 만드는 가게가 한 20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란젓 이 상품은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향토요리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제 명란젓을 만든 것은 부산이지만 한국에서는 이 명란젓을 어떤 상품하는 거 이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좀 아쉬운 일이네요. 네, 그렇죠. 네. 책에 등장하는 맛집의 공통점이 이제 몇 대에 걸쳐서 가업을 잇는다는 네.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런 100년 명가의 비결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장인 정신이죠. 근데 일본의 어떤 요리점에는 대부분 그 운영하는 그 사람이 오너 셰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주인이 요리를 대대로 배워가지고 직접 경영하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정신이 투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너 셰프이다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그 요리점에 와서 일을 도와주고 또 그런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아들이나 손자를 통해서 가업 개성이 되고, 그것이 100년, 200년, 300년 이상 되는 이제 훌륭한 요리점으로 그것부터 태어난다는 거죠. 정말 어떤 진심,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 음식에 네, 대한 그렇죠. 맛에 대한 어떤 신념,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100년이 넘는 장수 가게로 네네. 성장하게 하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기업들이 외식 사업에 진출하고 또 빠른 속도로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동네 빵집이나 작은 가게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이러한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또 좀 여쭐게요. 꼭 저희들 지금 현재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 꼭 필요한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일본도 이제 과거의 어떤 그 베이커리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나타나고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음식 문화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빵 맛을 창조하는 그 스타 셰프의 그 출연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결합돼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와 더불어서 이제 자신만의 독특한 빵 맛을 창조할 수 있는 그 오나 셰프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이 아주 특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자신의 어떤 독특한 빵 맛을 만들어내는 그런 오나 셰프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자본가들이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베이커리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규슈 100년의 맛 책에 대해서 네.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랄까요? 우리가 네. 이 책을 읽고 받아서 배울 만한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이나 일본 요리는 세계화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요리의 세계화는 좀 더딘 편이기 때문에 한국 요리의 어떤 세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아이디어, 어떤 교훈을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도건전평 규슈 100년의 맛을 통해서 음식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이천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새로 나온 책들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신간산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다채로운 신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인터넷 이용자 4천만 시대, 우리의 인터넷 문화를 분석한 책이 출간돼 관심을 끕니다. 1세대 디지털 사회학자 배국인의 신간, 인터넷 빨간 책을 소개합니다. 악성 댓글과 수많은 광고들이 인터넷 화면을 가득 채우고 개인정보가 끝없이 유출되고 있는 현실.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은 끝없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용자 문화나 서비스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터넷 사회의 균형과 질서를 위해 지금이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갈 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인터넷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그 속에 자리 잡은 개인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데요. 인터넷 상용화 20년째 한국 인터넷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을 연구해 한 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한일 관계 이렇게 풀어라를 소개합니다. 위안부 문제부터 독도 여유권, 역사 교과서 왜곡까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동북아시아 지역 연구기관인 니어재단이 한일 관계 전략 수립에 관한 지침서를 펴냈습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역사적 흐름을 살피는데요. 한일 간의 주요 쟁점을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탁월한 통찰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두 나라 학자들이 경론을 펼치며 취합해 정리된 책이라는 점에서 한쪽에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작가가 쓰는 서평은 어떨까요? 독일 문학의 거장 헤르만 헤세가 남긴 서평 가운데 70여 편을 엮어낸 책, 우리가 사랑한 헤세, 헤세가 사랑한 책들이 출간됐습니다. 20세기가 사랑한 작가 헤르만 헤세,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뛰어난 소설가였지만 굉장한 애서가였습니다. 잡지와 신문, 문예지 등 각종 매체에 쓴 서평과 에세이만 3천여 편. 이 책은 그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글 73편을 소개합니다. 카프카, 도요토에프스키와 같은 세계 문학의 고전부터 노자, 붓다 등 동양의 걸작들까지 그의 서평은 동서양을 다 아우르는데요. 헤르만 헤세의 시선을 따라 책장을 넘기다 보면 그가 책에 바친 사랑과 교감의 기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 불평등,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요. 불평등은 인간의 본성일까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불평등의 창조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시죠.
상위 1%로 부가 집중되는 불평등 시대.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인류는 원래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불평등은 인간 사회에 내재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저자는 태초에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 왜 불평등이 발생했는지, 불평등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제도화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재구성합니다. 빙하 시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수많은 자료를 통해 불평등의 진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입증합니다. 옛 소련 주재 특파원 등을 거치며 공산권 붕괴를 직접 취재한 전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지난 2008년 편했던 0시 1분 전이 국내 번역 출간됐습니다. 1962년 10월 27일 쿠바에 배치된 옛 소련 핵무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립. 이 책은 그 위기의 전모를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로 일한 저자는 이 책의 집필을 위해 미국, 소련, 쿠바 등 6개국의 자료를 조사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냅니다. 소련군의 핵탄두 은닉 장소와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에 대한 핵 공격 계획의 공개는 이 책이 처음으로 밝혀낸 성과입니다. 인생이란 내가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 동안 슬그머니 일어나는 일이다.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의 말입니다. 아무리 촘촘히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는 게 인생이겠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삶,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곤한 나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했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while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 so here